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명문대 강의실, 세계 최고 수준의 엘리트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국가 시스템을 갖춘 나라입니다. 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모두 웃었습니다. 하지만 단 40분 후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한국의 이름 앞에 세계 최강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사연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해리슨입니다. 영국 옥스퍼드와 미국 하버드에서 국제정치와 공공행정을 동시에 강의하고 있는 교수입니다. 사실 20년 넘게 학계에 몸담으면서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른 특별한 날이었어요. 하버드와 옥스퍼드 양교의 우수 학생들이 함께하는 특별합동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강의실에는 미래의 정치인, 경제인, 글로벌 리더가 될 엘리트 학생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여러분, 진짜 선진국이란 어떤 나라일까요? 제가 던진 질문에 강의실이 살짝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손을 든 건 맨 앞줄에 앉아있던 금발의 영국 학생이었어요. GDP가 높고 경제력이 뛰어난 나라입니다. 결국 돈이 모든 걸 좌우하니까요. 그 말에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 미국 출신의 로버트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군사력이죠. 자국민을 지키고 글로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여러 학생들이 동조하며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소피는 정치 시스템을 언급했어요. 투명한 정치와 민주주의의 완성도가 높은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자유롭게 정부를 비판하고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진 곳이요. 토론이 한창 무르익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강의실 뒤편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한동양인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마사키라는 일본인 유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 방금 언급된 그런 기준이라면 한국은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GDP는 세계 10위권에 불과하고 군사력도 대국들에 비하면 작고 정치는 글쎄요, 논란이 많잖아요. 그 말에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미권 학생들 사이에서는 K-팝이나 오징어 게임 같은 단어가 작게 오가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대부분 대중문화에 국한되어 있었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제가 2년 전 서울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했을 때 경험한 것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본 한국의 모습은 제가 알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강단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병원, 지하철, 인터넷, 교육 시스템을 직접 보신 적이 있나요? 실제로 경험해 보셨나요? 150명의 학생들 중 손을 든 사람은 단 3명뿐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여행 갔을 때 지하철을 탔는데 놀라웠어요. 너무 깨끗하고 정확했거든요. 저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선진국에 대한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지도 모르겠네요. 제 목소리에 자신감이 실렸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호기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강의실 뒤편에서 조교가 프로젝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단순히 한국이 좋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 지표와 제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UN 전자정부 평가 지수 세계 1위, 6회 연속.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진국들이 모두 한국보다 뒤처져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미국, 영국, 프랑스까지도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세계 인터넷 속도 순위였죠. 1위는 당연히 한국이었습니다. 그 속도는 2위 국가의 거의 2배에 달했어요. 미국의 평균 인터넷 속도는 한국의 절반도 안 됩니다. 하버드 캠퍼스의 와이파이가 가끔 끊긴다고 불평했던 학생들 기억나시죠? 몇몇 학생들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잠시 강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확실히 달라지고 있었어요. 처음에 무관심이나 반감이 호기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죠.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것은 GDP나 군사력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진짜 선진국의 모습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시스템의 효율성,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어떻게 한 나라를 진정한 선진국으로 만드는지에 대해 말이죠. 뒤쪽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왜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의 성취를 자랑하기보다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데 집중해왔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만든 선진국이라는 틀에 갇혀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제 특별 강연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그날 제가 보여준 충격적인 현실들을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제 학생들처럼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실제 일상에서 경험하는 선진국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강단을 오가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병원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강의실 곳곳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미국 출신의 에밀리를 지목했습니다. 지난달 감기로 병원에 갔는데요. 예약부터 시작해서 3일을 기다렸고, 진료는 고작 15분 정도였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를 받으려면 또 며칠을 기다려야 했죠. 에밀리가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국에서 온 제임스도 끼어들었습니다. 영국은 더 심각해요. NHS에서 MRI 한 번 찍으려면 최소 몇 주, 때로는 몇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서울의 대형 병원 내부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에 질서정연하게 대기하는 환자들이 보였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학생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울의 큰 병원에서는 아침에 가서 진료를 받고 그 자리에서 혈액검사, 엑스레이, CT, 심지어 MRI까지 모든 검사를 받은 뒤 오후의 결과와 함께 의사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전부 하루 안에 이루어지죠. 학생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그게 가능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비용 체계였죠. 기본 진료비가 단돈 1만 원 약 8달러 정도입니다. CT나 MRI 같은 고가 검사도 국민건강보험으로 70%에서 90%가 지원되죠. 하버드에서 온 의대생 마이클이 불가능하다는 듯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 시스템은 유지 불가능합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흥미로운 의견입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OECD 국가별 의료비 지출 비교 그래프였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은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이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미국의 절반도 안 되죠. 그러면서도 평균 수명과 치료 성공률은 상위권입니다. 그 순간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그들이 생각했던 비효율적인 아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천천히 강단 중앙으로 걸어가며 계속했습니다. 이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는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응급실 모습이 나왔습니다. 새벽 3시였지만 환자들은 신속하게 분류되고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정확하게 소통하며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안무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2년 전 서울 방문 중에 직접 촬영한 겁니다. 학술 대회 중 갑자기 복통이 심해져서 새벽에 응급실을 찾았죠. 저는 외국인이었지만 10분 안에 의사를 만났고 1시간 안에 모든 검사를 마쳤으며 2시간 내에 진단과 처방을 받아 숙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영국 학생 하나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런던이었다면 아마 아침까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모든 진료와 검사, 약값을 합해 제가 지불한 금액이 단돈 85달러였다는 점입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라면 수천 달러가 들었을 테죠. 다음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전자의무기록 EMR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환자의 모든 검사 결과와 진료 기록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의사들 간에 즉시 공유되는 모습이었죠. 이게 바로 시스템의 품격입니다. 단순히 좋은 병원 건물이나 최신 의료 장비를 갖추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완벽하게 통합되어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스웨덴에서 온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북유럽도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좋은 지적입니다.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북유럽 국가들도 전문의 진료를 받으려면 평균 2주에서 3주를 기다려야 하죠. 한국에서는 어떤 전문의든 대부분 당일 또는 다음 날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학생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놀라움, 의심, 호기심이 뒤섞인 모습이었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의료 시스템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건 사회적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언제부턴가 기다림을 낭비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시간은 소중하니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거죠. 저는 다음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병원만 이런 게 아닙니다. 정부 행정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화면에는 한국의 모바일 공공 서비스 앱인 정부24가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민등록등본, 각종 증명서, 세금 납부, 부동산 거래 등 거의 모든 행정 업무를 스마트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받기 위해 관공서에 가서 줄 서는 일 자체가 사라졌죠. 저는 제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느끼는 가장 큰 불편함 중 하나는 은행이나 관공서에 가서 서류를 처리하느라 몇 시간씩 허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에 갔을 때는 이런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에서 산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시간을 아끼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사회. 이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 아닐까요? 강의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당연하게 여겨온 불편함을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한 듯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새로운 호기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집중된 시선을 느끼며 다음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하루에 인터넷 로딩이나 버퍼링 때문에 얼마나 기다리시나요? 강의실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옥스퍼드의 한 학생이 외쳤습니다. 셀 수 없이 많죠. 특히 기숙사 와이파이는 최악이에요. 하버드의 다른 학생도 거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논문 제출 직전에 인터넷이 끊겨서 제출이 10분이나 늦은 적도 있어요. 교수님께 사정해서 겨우 인정받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불편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요? 한국에서는 인터넷이 끊기는 순간 자체가 사회적 이슈가 됩니다. 강의실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서울 지하철 200m 지하에서 실시간 4K 유튜브 방송을 하는 시민의 모습이었습니다. 지하철이 시속 80km로 달리는 동안에도 영상은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학생들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평균 인터넷 속도 1위를 10년 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200메가를 넘죠. 미국이나 영국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속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과 5G 커버리지를 보여주는 지도가 나왔습니다. 작은 섬마을까지 빨간색으로 표시된 5G 커버리지가 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인상적이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런 인프라가 어떻게 국민의 일상을 바꿨는지입니다. 저는 몇 걸음 걸어가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에선 산속 작은 마을에 사는 할머니도 손자와 HD 화질로 영상통화를 합니다. 등산 중인 사람이 정상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죠. 심지어 바다 한가운데 있는 어선에서도 인터넷이 끊기지 않습니다. 독일에서 온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 인프라 구축은 비용이 엄청날 텐데 국민들의 인터넷 요금은 어떤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즉시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OECD 국가별 인터넷 요금 비교표였죠.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월 요금은 평균 $30 정도입니다. 미국의 절반 수준이죠. 더 빠른 속도에 더 저렴한 가격.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대부분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부의 장기적인 디지털 인프라 투자. 둘째, 시장 내 치열한 경쟁이죠. 한국 정부는 9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 인프라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IMF 위기 시절에도 광케이블 구축을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통신사들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해 지속적인 혁신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영상은 한국의 일반 가정집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가족이 음성 명령으로 집안 전체 시스템을 제어하고 냉장고가 식품 소진을 감지해 자동 주문을 하며 자녀들은 AI 튜터와 함께 공부하는 모습이었죠. 한국은 단순히 빠른 인터넷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디지털 생활 양식이 일상에 완전히 융합된 사회입니다. 저는 강조했습니다. 이런 환경이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다음 사례로 넘어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한국은 단 하루 만에 전국 모든 학교를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우리나라들은 어땠나요? 몇 주, 심지어 몇 달이 걸렸죠. 이건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닙니다. 디지털 기반이 사회 전체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렸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한 학생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렇게 디지털화된 사회는 디지털 소외계층이 더 심각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우 통찰력 있는 질문입니다. 한국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70대 할머니가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부르고 식당 예약을 하고 은행 업무를 보는 게 일상적인 광경입니다. 화면에는 80대 노인들이 디지털 교육을 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진지하게 태블릿을 조작하며 배우고 있었죠. 디지털 혁신의 진정한 가치는 편리함을 넘어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때 완성됩니다. 한국은 그 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이런 디지털 인프라가 어떻게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는 세계 AI 기술 경쟁력 순위가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한국도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AI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디지털 인프라와 높은 데이터 활용도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생활이 가능하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버스 도착 시간을 확인하고 탑승할 때는 휴대폰으로 결제했죠. 점심 때는 앱으로 식당을 검색하고 줄 서지 않고 주문했습니다. 오후 미팅을 마치고는 공유 자전거를 타고 호텔로 돌아왔고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디지털 생태계 안에서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세대는 어떤 디지털 역량을 갖게 될까요? 그들에게 접속이 불안정하다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들은 디지털 세계에서 호흡하듯 자연스럽게 살아갑니다. 강의실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디지털 제약들, 끊기는 와이파이, 느린 행정 처리, 불편한 온라인 서비스들이 사실은 선진국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었음을 깨닫고 있는 듯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진국의 진정한 척도는 국민이 얼마나 불필요한 기다림과 번거로움에서 해방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한국은 그런 측면에서 이미 많은 나라들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의 얼굴에서는 초기의 의심과 무관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단순한 K-POP의 나라가 아닌 미래 생활 양식의 선구자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뀐 것을 느끼며 다음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AI, 전기차, 심지어 우주선까지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강의실에서 몇몇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첨단 기술이요. 컴퓨터 시스템이요. 전자제품이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모두 맞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없이는 이 모든 기술이 작동하지 않죠. 스크린에는 극도로 깨끗한 무균 상태의 반도체 공장 내부가 나타났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방진복을 착용한 기술자들이 정밀 장비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대 문명의 심장부입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모든 전자기기의 핵심이죠. 그리고 이 분야에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그래프였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합산 점유율이 무려 70%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나라가 세계 메모리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심지어 30년 넘게 이 위치를 지켜왔습니다. 20세기 초반 석유를 장악했던 국가들처럼 한국은 21세기의 디지털 석유를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인텔이나 애플, 엔비디아 같은 미국 기업들도 반도체 분야에서 강하지 않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CPU나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모리 분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모든 기기가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D램과 낸드 플래시는 한국 기업들의 동무대나 다름없습니다. 스크린에는 이제 몇 가지 충격적인 통계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이 사용하는 아이폰에도 갤럭시에도 노트북에도 심지어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중 상당수가 한국산입니다. 이건 마치 모든 자동차의 엔진을 한 나라가 독점 공급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강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역력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은 지난 10년간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반도체 산업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프랑스 출신의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기술 장벽이 너무 높아서가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저는 칠판 앞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반도체 기술,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단순히 돈을 투자한다고 따라잡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이 필요하죠. 한국 기업들은 90년대부터 이 분야의 모든 것을 걸었고 숱한 위기를 넘기며 기술력을 쌓아왔습니다. 다음 영상은 나노미터 단위의 회로를 만드는 극도로 정밀한 공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머리카락 두께의 1000분의 1 크기의 회로를 그리는 장면이었죠. 이런 정밀 작업에서 0.01%의 불량만 발생해도 엄청난 손실이 발생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런 수율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죠. 이건 기술력뿐만 아니라 일종의 장인 정신과도 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제 또 다른 분야로 화제를 전환했습니다. 반도체만이 아닙니다. 배터리 분야도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린에는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표가 나타났습니다. 상위 5개 업체 중 3개가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현대 문명의 두 가지 핵심 부품, 반도체와 배터리를 한 나라가 동시에 장악하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마치 20세기 초반 석유와 자동차를 동시에 장악한 것과 같은 파급력을 가집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 세계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내연기관 자동차는 대부분 전기차로 대체될 것입니다.
모든 기기는 더 많은 AI 기능을 탑재하게 되겠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한국 기업들이 만든 핵심 부품이 있을 겁니다. 루이지애나 출신의 한 학생이 불쑥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한국을 기술 강국으로 인식하지 않는 걸까요? 항상 미국, 일본, 독일만 떠올리는데.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주 통찰력 있는 질문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완제품의 브랜드에만 주목하기 때문일 겁니다. 애플, 테슬라, 구글의 이름은 알아도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어디서 왔는지는 잘 모르죠. 하지만 산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이 이미 오래전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세계 특허 출원 건수 순이었습니다. 인구 5천만의 한국이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당당히 4위를 차지하고 있었죠. 인구 대비로 보면 한국은 사실상 세계 1위 수준입니다. 그만큼 혁신과 기술 개발이 활발하다는 증거죠. 이제 강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경이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세계 질서와는 다른 현실이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한국이 이렇게 첨단 산업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저는 3가지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교육에 대한 헌신적인 투자. 둘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회복 탄력성. 셋째,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 비전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수학, 과학 교육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OECD 국가 중 항상 상위권이죠. 특히 이공계 분야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지원이 강합니다. 미국에서는 법학, 의학, 경영학이 인기 있다면 한국에서는 여전히 공학과 자연과학이 많은 인재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동차의 엔진이 아닌 심장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현대 문명을 작동시키는 핵심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흐름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입니다. 강의실에는 묘한 감탄과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세계 질서에 대한 인식이 흔들리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출신 학생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죠. 그들이 당연시 여겨왔던 기술적 우위가 이미 많은 부분 도전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기술이나 시스템이 아닌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목소리 톤을 약간 낮추며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선진국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가 진정한 선진국의 척도일 테니까요. 스크린에는 세계 주요 도시의 범죄율과 안전 지수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놀랍게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도시 중 하나로 꼽혀 있었습니다. 인구 1,000만의 거대 도시가 이렇게 안전하다는 것 정말 놀랍지 않나요? 보통 대도시는 범죄율이 높기 마련입니다. 뉴욕, 런던, 파리 같은 도시들도 특정 지역은 밤에 다니기 위험하죠. 하지만 서울은 다릅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머물 때의 일입니다. 밤 11시가 넘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지하철역에서 내려 거리를 걷고 있는데 앞서가는 한 10대 소녀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걷고 있었어요.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미국과 유럽 학생들의 얼굴에는 약간의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뉴욕이나 파리였다면 어떨까요? 10대 소녀가 밤 11시에 어두운 거리를 혼자 걸으면서 주변을 살피지 않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본다면요?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기절할 것 같네요. 강의실에서 작은 웃음이 터져 나왔지만 그것은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는 웃음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비슷한 광경을 목격했으니까요.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들, 심지어 혼자 술에 취해 걸어가는 사람들까지 누구도 안전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듯했습니다. 화면에는 서울 전역에 설치된 CCTV 네트워크와 범죄 예방 시스템이 소개되었습니다. 골목마다 설치된 비상벨, 스마트 가로등, 그리고 주택가를 순찰하는 경찰관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물론 기술적 시스템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약 8만 대의 CCTV가 있고 이는 AI와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됩니다. 범죄가 발생하면 평균 7분 이내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결은 기술이 아닙니다. 바로 시민의식입니다. 다음 영상은 한국의 일반 시민들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장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쓰러진 노인을 돕는 학생들, 길을 잃은 아이를 경찰서로 데려가는 시민, 실종 신고된 치매 환자를 찾기 위해 자발적으로 동네를 수색하는 주민들의 모습이었죠. 한국 사회에는 우리라는 의식이 강합니다. 내 이웃의 안전이 곧 나의 안전이라는 인식이 깊이 자리 잡고 있죠. 이런 공동체 의식이 사회 안전망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어 말했습니다. 제가 일주일간 서울에 머무는 동안
단 한 번도 누군가와 언쟁이나 싸움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심지어 술에 취한 사람들조차 비교적 조용했죠. 이것은 한국의 사회적 규범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화면에는 이제 공공장소에서의 매너와 관련된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비율, 공공장소에서의 소음 민원 건수, 그리고 길거리 쓰레기 투기율 등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지표에서 모두 선진국 평균보다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사회 전체에 퍼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적 토대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근본 원인이죠. 옥스퍼드 출신의 여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 사회에도 분명 문제가 있을 텐데 너무 이상적으로만 묘사하시는 건 아닐까요? 모든 나라에는 어두운 면이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물론 한국 사회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노동 환경, 젠더 이슈, 학업 스트레스 등 다양한 문제가 있죠. 완벽한 사회는 없습니다. 저는 교단 앞으로 걸어나가며 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이 특정 영역에서 보여주는 탁월함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속도와 의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한국의 국제 성평등 지수 변화 추이를 보여주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하위권이었지만 지금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그래프였죠. 보시다시피 한국은 문제를 인식하면 빠르게 개선하려 노력합니다. 이것은 사회 전체가 가진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스템과 인프라를 빠르게 개선하는 것처럼 사회 문제도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국가적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강의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겁니다. 그것은 법과 제도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시민 각자가 그 가치를 내면화하고 실천해야 하죠. 화면에는 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돕는 한국인들의 감동적인 장면들이 이어서 나왔습니다. 2022년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근처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이 즉시 달려와 사다리차를 이용해 건물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한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진정한 선진 시민 의식을 보여줍니다. 내 일이 아니라도 위험에 처한 타인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요. 그리고 이런 의식이 모여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 학생 하나가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한국 사회에서 이런 시민 의식은 어떻게 형성된 건가요? 교육에서 비롯된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학교에서는 어릴 때부터 공동체 의식과 질서를 강조하는 교육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상호 의존성에 대한 문화적 이해인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내가 안전해야 우리 모두가 안전하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안전해야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학생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GDP나 군사력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 안전,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 수준이 진정한 선진국의 척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강의실 전체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세계 질서와 선진국의 개념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기 시작한 듯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엘리트 학생들에게 이런 관점의 전환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오늘 강의를 마치며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가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과 함께 놀랍게도 강의실 전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하던 박수가 점점 더 열렬해졌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새로운 깨달음과 감탄의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선입견이 무너지는 순간 그곳에는 진정한 배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한국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계셔서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